식이상이 좀 변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급식 문화가 이제 변하면서 균총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나온 것들이죠. 캠필로박터 제주인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이들 균주는 30도씨 이하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조금 고온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30도씨에서 병장을 하는 거는 곰팡이나 흙모 같은 것들이 좀 잘 생장을 해. 온도가 좀 낮은 온도가. 근데 얘는 30도 이하에서 생장하지 않아. 대신에 약간 고온성 균이기 때문에 40도 이상에서도 살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보시면 미호기성 균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미호기성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미호기성. 호기성이면 호기성이지 미호기성은 무슨 말이에요? 약간의 산소. 네, 약간의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산소에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개체의 배합 비율을 했을 경우에 산소는 약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정상적으로 호흡이 가능한 산소의 농도는 약 20에서 25, 21%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0.05%, 0.04% 정도 해당이 돼서 실제로 실험실 조건마다 이 공기의 조건을 잘 맞춰지는 데가 좀 드물어.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미호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5에서 10% 산소의 농도를 반절 정도 줄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예 패킹을 하는 것보다는 멸균백이나 아니면 지퍼백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산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제한적으로 키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증식이 가능하다. 건조에 약해서 쉽게 사멸되지만, 즉 수분할 정도 때문에 건조를 시키면 얘네들 다 죽일 수 있지만 오히려 냉장 온도에서는 생육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하부시 냉장이나 온열 상태에서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얼렸다가 녹이면 그냥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다.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들은 뒤에서 이제 해보니까 얘네들은 항생제 내성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 치료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가 안 들어먹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얘네 증식 못하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배 아파서 봤더니 혈당을 주룩주룩 하는데 항생제 내성균이 캠필로박터에다가 감염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약도 없어요. 그냥 물만 많이 먹으세요.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분리하는 거에서도 항생제를 집어 넣어서 오히려 얘를 분리를 해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얘네들은 자라고 이 항생제에 견디지 못하는 균들은 죽게 되니까 얘네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항생제를 집어넣는다. 캠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에는 제주니하고 콜라이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병원성으로 얘기한다면 제주니가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지고 위에서 지금 배지 모양을 좀 많이 붙여왔는데 배지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똑같은 배지에도 여기는 항생제가 첨가된 위쪽 두 번째 줄은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고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야.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더 잘 자라겠지. 잘 자라는데 굳이 항생제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작균들하고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만을 분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항생제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분리된 균들을 조금 더 많이 키워가지고 순수 분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생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첫 단계는 항생제 집어넣고 키우고 여기서 나온 콜로니를 다시 항생제 안 첨가한 배지에다가 긁어가지고 그 다음 생화학 실험을 들어가게끔 순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증균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배지에서 얘네들을 균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균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배지고 보다시피 이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급식 업체에서 많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주 먹는 스팸이라든지 소세지, 비엔나 소시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김밥이나 이런 것들 식육이나 식품 또는
소, 돼지를 잡았을 때 도축을 했을 경우에 뭐 고기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닭이나 오리도치. 또 하나는 우유나 이런 거 축산식품에서도 많이 유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해서 돼지가 좀 그렇다. 네, 돼지들 특징 보면요, 얘네들은 말에서 말피, 그러니까 말 피를 녹인 말 혈청을 녹인 돼지를 쓰게끔 되어져 있어. 그런 돼지에서 증균 배양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있다. 자, 그다음에 분리 배양 단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나타내는 뭐 피레스톤, CCA, BCA, 그다음에 헌트 배지, 막 여러 배지들 있죠. 이런 배지들에는 일단은 다 항생제를 다 집어 넣을 거고 항생제 집어넣어서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균 진락이 조금씩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걔네들만 항생제가 들어가지 있지 않은 배지에다가 따로 긁어가지고 이쪽 단계에는 이제 수수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위에 있는 목적하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배지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 산다. 그게 2단계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배양을 한 후에는 얘네들이 정말로 캠필로박터 제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람 염색법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 시험도 하고 생화학 시험법에서는 이미 나와져 있는 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키트가 아닌 어떤 씨앗을 써서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판정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험 절차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조금 나와져 있던 실험법들이 생화학 방법에 좀 나와져 있는데 캐탈라이즈 실험부터 볼까요? 캐탈라이즈는 어떤 실험이었어요? 캐탈라이즈는 캠필로박터 제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에서는 양성이라고 했어. 그치? 양성이니까 외워둬야지. 음성인 경우는 거의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균주, 지금 15번째 균주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각각의 균주에 대한 특성들은 하셔야 돼. 캐탈라제는 시험 양성에 해당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보면요, 기포가 발생을 해요. 캐탈라제 지금 보면은, 그치, 위에서 보면은 이게 양성인 그림이거든.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보일 거야. 캐탈라제 시험. 그다음에 옥시데이즈 시험이 있어요. 옥시데이즈 시험에서는 옥시데이즈는 얘도 양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캐탈라제, 옥시데이즈 시험을 같이 하셔야 돼요. 캐탈라제는 과산화수소가 들어갈 거야. H2O2라고. 이 과산화수소가 얘네들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실험 하나요? 초등학교 실험 하나? 과산화수소하고 이산화강간 해가지고 산소 발생시키는 거 실험해요? 과학 시간에 예전에는 아날로그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산소하고 뭐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걸 했었는데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을 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 캐탈라제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옥시데이즈 실험이라는 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산화요소에 해당이 되죠. 이 옥시데이즈 실험이라는 거는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전자전달계하고 좀 연결이 됐어. 산화원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자전달계까지를 에너지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옥시데이즈 시험법이 나오긴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균주를 분리하기 위해서 균주가 확실하게 얘가 캠필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옥시데이즈 시험에서는요 이 씨앗을 묻혀놨을 때 보라색으로 변하면 옥시데이즈 시험의 항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큐프레이크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큐프릭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큐프레이트에서도 이 캠플박터는 양성이기 때문에 이 씨앗 키트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을 경우에 얘네들은 캠필박터 제주입니다. 지금 세 가지 시험법이 있었어요. 캐탈라제, 옥시데이즈, 그 다음에 큐레이트. 그죠? 큐프릭 엑시드가 생성되는 이런 물질이 생성해서 캠필 같은 경우에 다 양성이니까 양성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세 가지 생화학 반응에서 좀 중요한 것들. 항생제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캠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입니다. 네?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조사가 미국에서는 어디든 얘네들에 대해서 좀 제어하기가 힘들어. 항생제를 안 먹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일단 발견을 하게 되면 계속 피똥 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어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서 항생제가 나왔는데 얘네들도 또 데이터가 달라질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말리딕식 엑시드의 감수성, 셰파로틴에는 내성인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넣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고, 감수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집어넣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감수성이 있다는 거는 민감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볼게요. 이건 오기 전에 제가 찾으면서 붙여놓은 건데, 돼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냥 참고로 하세요. 돼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찾아서 그림 해봤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항생제들이 좀 있어요. 셰퍼라존 해가지고 얘네들의 항생제들이 쭉 집어넣은 돼지를 우리가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조제로 넣을 거야. 그리고 동영상을 볼 건데 거기서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물질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종류는 거의 비슷해요. 돼지 중에서 비슷한데 주로 어떤 걸 억제하려고 하냐면 얘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쭉 한번 읽어보면 그람 음성 또는 효모나 곰팡이, 그 다음에 다른 엔테로박테리아는 장내 세균들,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균들,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얘만 분리하기 위해서 넣는 거야. 그럼 이 항생제에서는 얘네들은 죽을까 안 죽을까? 항생제 종류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항생제에서는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내성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른 것들만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지 아까 모양에서 조금 어두워서 제가 지금 갖다가 주었는데 얘는 항생제를 첨가했을 때 배지 현상이에요. 그렇게 잘 자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삐집고 나오는 녀석들이 캠필로라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항생제 없이 무첨가 배지에다 했을 때는 순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콜로니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색이라든지 아니면 잘 외관은 눈으로는 잘 구분을 못 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은 배지를 막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검사하지는 않을 거니까 좀 참고만 하시게요. 항생제를 첨가하는 목적은 뭐다? 그람 음성이나 그람 양성이나 기타 장내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를 증식을 억제시켜서 뭐의 유무를, 캠필로박터 제주니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집어넣는 거야. 이런 항생제들이 있다.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자료조사할 건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항생제들이 쭉 있는데 이런 항생제들이 다 안 먹힌대요. S라고 하는 거는 민감도, 감수성이 있다는 뜻이고, R이라고 표시된 거는 내성이 있다는 거야. 내성이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성 건수들이 이렇게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다. 23년도 자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MIC라고 하는 게 있어요. MIC가 뭔지 아세요? MIC? MIC 들어보셨어?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MIC는 최소 저해 농도를 얘기를 하는데, MIC 최소 저해 농도라고 하는데 각각의 퍼센트가 되어져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MIC 50 있고 MIC 90 있어요. MIC 5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를 50% 죽였을 때 어느 농도에서 죽느냐. 50% 내가 100이라고 하는 100개를 갖다 놓고 50%만 죽이고 싶어. 그러면 항생제를 얼마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50%가 죽느냐를 관찰하는 거고, MIC 90은 뭐겠어? 90% 죽이는 거겠지. 즉 10%만 살아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항생제를 넣어야 되겠냐. 이게 약간 농도오존성처럼 보는 것도 있는데 50%를 저해하려고 했을 때 뭐 겐타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0.5마이크론. 근데 뭐 90% 저해도 0.5니까 뭐 비슷하긴 해요. 농도 오존성을 보이진 않고 대충 이 정도는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MIC 50하고 MIC 90은 얘를 죽이고 항생제에서 주로 항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얘기를 할 때 MIC를 특정한다.
90이라고 하는 거는 50%를 줄이고자 할 때 내가 집어넣는 첨가하고자 하는 도수에 해당이 되고 90은 90%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항생제에서 지금 캠필버트 제준위에 대한 것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내성률이 아주 높아서 말리딕스산인가 얘는 넣어봤자 얘네들이 안 죽어. 반대로 얘기하면 날리딕스산이라는 이 항생 물질에 예민한 균주하고 캠필로박테르 제준위하고를 구분하고자 할 때 이런 항생제를 쓰겠죠. 이해되세요? 항생제가 안 들으니까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이 균을 분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얘네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분리하는 데 쓸 거고 반대의 경우로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데서는 내성률이 거의 없대. 없으니까 얘 집어넣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야. 예? 얘한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죽는 경우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항생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또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리학적인 거나 경험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균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리스테리아나 이런 바세리우스나 이런 건 당연히 위험한 거지만 캠필로박테르 제준위 같은 경우에는 신종 유의 균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도 좀 위험하다라는 것 정도. 증균매양부터 좀 보고 가죠. 급하게 그냥 돌린 것 같아서. 자, 브로스라고 되어져 있는 건 액체 배지를 얘기하고요. 아가라고 되어 있는 건 편판 배지, 고체 배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액체 배지를 제재하기 위한. 브로스 갖다 써놓고는 저기 페트레디시에서 안 묻어요 막 이러면 안 돼. 실을 25g을 계량하여 멸균팩에 넣어줍니다. 자, 이게 서플리먼트 A가 있고요. 서플리먼트 B가 있어요. 볼게요. 서플리먼트 A라고 하는 건 헌트 베지에서는 웹 베지 회사에서 팔긴 하는데 조성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찾아보면 조성이 나와있어. 주요 성분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항생제야. 그럼 항생제는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도 보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도씨에서 0도씨에 보관하라고 했어요. 냉장고 중에서도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는 서플리먼트야. 근데 이거를 멸균 후에 집어넣어야지 멸균 전에 집어넣게 돼서 같이 멸균을 하게 되면 얘는 다 깨져버려. 네? 주의 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플리먼트 A하고 B에서는 이게 A에 들어있는 항생제하고 B에서 들어있는 항생제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유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는 게 좋고 아닌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권고사항이 예집 회사에서 나와져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활용 예정합니다. 헌트베지의 온도가 45에서 50도일 때 두 가지 종류의 서플을 첨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둘 다를 안전하게 가거나. 시료가 되어 있는 멸균팩에 헌트베지 갱일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균을 하는 단계에서도 항생제를 집어넣고 키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잡균을 키우지 말라고. 스토마크를 이용하여 2분간 금지해야 합니다. 실험실마다 조금 제어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이 락앤락에다 집어넣는데 지퍼락에다 한 번 더 집어넣죠. 이유가 지퍼락이 아니구나. 락앤락에다 집어넣어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산소를 제어한다는 이 호기성 조건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거야. 여기는 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산소에 자꾸 닿으면 잘 안 자랄 수 있으니까 산소 차단의 목적으로 락앤락을 사용한 거야. 계량합니다. 2차 증시 일반 식품은 헌트베지 100mg
41에서 43도 배양기에서 이오리 조건으로 24에서 48시간 배양합니다. 네, 미생물 특성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42나 43도씨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균들은 대부분 가시러스 계열밖에 없어요. 거의. 곰팡이류는 이 정도의 온도에서 못 자요. 호르몬 안에. 네,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항생제를 더 집어넣는 이런 수고까지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균이 된 상태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배지들의 특징이 혈청이 들어가요. 요강기를 이용해 섞어줍니다. 고압분리 열분위에서 대기수를 15분 열분합니다. 혈청도 나중에 집어넣죠. 멸균 끝나고 나서 산화플라스틱 리필을 하얀 내용입니다. 더블 타르트블럭을 한참 배지의 온도가 45에서 50도일 때 두 가지 종류의 서프를 넣어줍니다. 한 배지를 멸균 후에 후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PVC의 분조를 사용합니다. 진공 배양액을 물불을 이용하여 배지에 습도합니다. (42도) 배양기에서 이온이 조건으로 암소에 24에서 48시간 배양합니다. 이 배지의 조건을 보시면 이제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홀을 쌓는 거예요. 암소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열고 닫고 할 거기 때문에 빛이 자꾸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가지고 빛을 차단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호기적 조건을 하기 위해서 라겐날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배양을 하는 이런 조건까지. 무지갯빛 광택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무지갯빛 광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구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이 배지에서 자란 거는 거의 90% 캠필로이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를 긁어가지고 그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죠. 확인 시험 갑니다. 분리배양에서 캠필로버크로 추정되는 콜로니를 선별하여 혈액한층 물질을 소식히 집중합니다. 무지갯빛 나는 거를 골라서 하나는 그냥 잘한 거 하시면 돼요. 42도 배양기에서 이온이 조건으로 24에서 48시간 배양합니다. 배양물 분리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라겐날 안 집어넣고 뭐 하나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산소를 조금 막아야 된다겠지? 이거 이제 산소 차단제처럼 산소 흡수제가 들어있는 그런 이게 목적이. 다양유형으로 변경하거나 대기 연습하여 모양을 인쇄합니다. 캠필로버크 현지점에서 대기 연습의 생물을 입자의 시공 중에 주방에는 크리스탈 라인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캠필로는 그람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보라색으로 그렸죠? 자, 케탈라이즈 한번 보세요. 케탈라이즈하고 옥시데이즈 테스트하는 거. 케탈라이즈 테스트에는 가산화수소를 집어넣다. 그래서 기포가 뽀글뽀글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솔루션을 0.2ml 더합니다. 대형들기의 목표를 이용해서 저는 1분에서 5분간 기다립니다. H2O2 유해진기를 네다섯 방울 가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양성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옥시데이스입니다. 옥시데이스는 사이토크롭시 전자전달계 마지막에 있는 관련 있는 거여서 테크닉스의 엑스라고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목표를 진입해서 엑스라고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엑스라고 테스트 시작한 다음에 그 제품을 써줍니다. 여기 사이토크롭시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시스템 간격으로 변화를 확인하며 시스템을 30분 동안 제한합니다. 균을 안 묻혀놓은 거에는 보라색으로 안 변하고 균을 묻혀준 데는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옥시데이스 테스트였어요. 그 다음 생화학 실험 세 번째 큐큐레이트. 니나이드린입니다. 인수부의 내분된 지우수를 0.5ml 더합니다. 코로니를 취해서 풀어줍니다. 하이프레이트 테스트 디스크를 통하여 코로니의 작동을 추구해봤습니다. 생명력도 조건에서 2시간 기다립니다. 인사이드린 비닐물질을 3-4방울 정도 섞어줍니다. 합니다. 시스템 간격으로 변화를 감사하며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큐큐레이트 테스트에서는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니나이드린하고 반응을 해요. 니나이드린 아미노산하고 반응해가지고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분해가 된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할 때, 큐큐레이트라고 할 때 니나이드린하고 아미노산하고 반응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보이실 거예요. 세 가지 테스트 기억하세요. 카탈레이스, 옥시데이스, 큐큐레이트. 세 가지 다 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화학 시험에서 확인 시험 단계에서 하는 시험법이었어요. 참고로 이제 이 종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국어에는 없는데 이제 선생님 문전에는 있으니까 자, 킬킬로박터 제주니 콜리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요약을 하면 자, 일단은 성장이 40도씨 이상에서도 가능하고 30도씨 이하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제준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 질소 환원 등에서
나이트레이트 리덕션 있죠. 환원능이 그래도 있다. 그 다음에 3.5% NaCl 그래서 내염성은 없는 편이다. 얘는 이제 바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5%의 소금의 농도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H2S라고 하는 거는 황화수소거든요.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리드라고 하는 건 납이 들어가 있는 거. 납 성분이 들어가져 있을 때는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양성인데 TSI 배지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없어. 이 성분이 없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에 케탈라제하고 옥시데이즈는 둘 다 양성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 보이세요? 이게 운동성이 있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성이야. 그런 거. 그 다음에 1% 글리신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있고, 여기 있네요. 히프레이트 하이드레이스 등 히프레이트를 가수분해 해가지고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양성 테스트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항생제 내성을 얘기했었는데 얘가 민감성을 보이는 항생제가 요거야. 날리딕식 엑시드라고 하는 데서는 S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민감하다라는 얘기는 잘 죽는다는 얘기야. 얘가 들어가면 조금 안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S라고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세파로틴이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에는 R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레지스턴스 저항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리배양 할 때도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균들을 못 자라게 항생제를 일부러 집어넣죠. R이라고 하는 건 저항성이 있다. 저항성이 있는 항생제에 구분을 하면 이렇더라 얘기예요. 캠필로박터 제균이 생화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지. 오래 갔는데 이제 크로노박터입니다. 크로노박터는 엔테로박테리아니까 장내 세균군.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에 속하는 그람 음성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이다. 그람 음성균. 이 균은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다시 이렇게 균이 계속 분류가 되죠. 이게 균이 자꾸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분화되면서 이제 얘네들의 특징을 갖다가 분류를 하려고 해요. 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얘는 보면은 주로 이제 폐혈증, 뇌막염, 뇌염, 개사성에서 어린이들, 신생아나 이런 분말, 근육 이런 거에서도 보고가 되면서 유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크로노박터 균은 우리가 나중에 발효나 이쪽에서 발효하게 되는 걸 봐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즈를 발효시키는 데서 많이 나오는 균이야. 크로노박터 쪽이 여기서도 나와지지만 치즈나 발효빵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균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비교적 옥시데이즈 테스트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 발효는 얘기를 할 건데, 자, 특징적으로 딴 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얘는 옥시데이즈 테스트에서는 음성이야. 앞에서 캠필로박터하고 좀 구분해서 하신다면 크로노박터는 옥시데이즈에서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신이나 아르지닌이나 오르니틴 분해 실험. 얘네들을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분해는 여러 종류가 있죠. 아민기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카르복실기가 떨어지느냐. 그래서 분해하는 작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로노박터 경우에서는 이신 분해능은 음성이야. 분해를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르지닌이나 오르니틴 같은 경우는 분해능이 양성이야.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아르지닌 같은 경우에. 자, 오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해를 하는데 오르니틴의 구조가 그전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르니틴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르지닌으로부터 나왔어. 그죠? 아르지닌은 NH가 막 3개나 꼬랑지가 달려져 있는 굉장히 염기성이 강한 아미노산 유였어. 이 아미노산 중에서 어디가 떨어지냐면 아미노기가 떨어져서 나오는 게 오르니틴이었어. 기억하세요? 자, 아르지닌에서 카르복실기가 떨어지면 아그마틴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르지닌이나 오르니틴까지 분해가 가능해.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는 아르지닌은 분해를 못했고요. 오르니틴만 분해했었던 것도 같이 구분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PSA 베이지에다가 키워가지고
분리 실험까지 다음에 이제 확인 시험은 생화학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처럼 옥시데이즈 테스트에는 가산화수소가 들어간다. 아니다. 가산화수소는 페탈레이스죠. 옥시데이즈 가산화수 아니다. 사이트 프롭시했죠. 자,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음성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아미노산 분해 시험 잠깐 볼게요. 자, 리신 같은 경우에 디카르복실레이즈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쩐다. 디카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D가 붙으면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E가 아니라 I라고 붙이면은 얘를 붙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 카르복실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신에서 카르복실기가 떨어졌으니까 산이 떨어졌으니까 어쩌겠어. 얘는 아미기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아미노기만 남아져 있으니까 아민이 돼서 pH는 올라간다고. 그치? 아미노산 분해 실험에서 이용되는 거는 pH의 변화야. pH가 상승되는 효과가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근데 그때는 조금 애매하게 쓰인 게 있어. 이걸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네? 어떤 얘기냐면 리신, 오르니틴은 디카르복실레이스가 맞아요. 근데 아르지닌 같은 경우는 디하이드롤레이스라고 돼 있거든요. 디하이드롤레이스라고 하는 거에서 D는 I라고 붙었죠. 하이드롤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갖다 붙이는 거야. 네? 디카르복실레이스라고 했을 때는 카르복실기를 떼내는 요소였고요. 이게 디카르복실기를 떼내니까 얘가 아민이 될 수밖에 없고 아민이 되니까 pH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pH가 올라가서 얘가 색깔이 그렇게 변할 거다. 오르니틴 같은 경우에도 디카르복실레이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만들어진다면 퓨트레이신이라고 하는 아민이 만들어진다겠지. 지난 시간에. 아민이 만들어지고 pH가 올라갈 거야. 근데 마지막에 있는 아르지닌 같은 경우에는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거는 NH가 3개나 붙어 있는데 거기가 떨어지는 건지 어디가 떨어지는 건지를 지금 조금 애매하게 써 있긴 해. 근데 그 구조에서 보면은 D라고 하는 DI가 돼 있죠. 하이드롤에는 산소를 붙인다는 얘기야. 얘는 아미노기에 산소를 붙여버려가지고 아민을 떼버려. 아민을 떼버리는데 아까 보면은 디하이드롤레이스 작동을 보면은 NH4라고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pH가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해. 자, 브로모크레졸 퍼플의 pH 범위의 색변화를 보시면요. 자, 브로모크로졸 퍼플이라고 하는 건 지시약이야. pH에 따라서 pH 6일 경우에는 이 정도 색깔이고 pH가 6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보랏빛을 고 그다음에 2 이하로 떨어지면 노란색이 될 거야. 네? 확실하게 노란색이 되면 얘는 산성 조건이 된 거고 확실하게 보라색이 되면 얘는 알칼리로 변한 거예요. 맨 처음에 베이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6.5 정도로 만들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pH 같은 경우에 얘네 지금 리신이나 오르니틴이나 아르지닌이 분해가 되면은 pH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pH가 올라간다겠지? 자, 그럼 노란색으로 가만히 있을까? 보라색으로 변할까? 네? pH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즈는 보라색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응 초기에는 어쩌네? 여기 설명이 반응 초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당류 얘네들 이용하면서 자, 당이 분해되면 어떻게 된댔어 또? 당이 분해되면 산이 만들어진댔지. 그러면 산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또 pH가 낮아지겠지. 그지? 반응 초기에는 당 발효로 인해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잠깐 간 것처럼 보이다가
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쩐다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당이 분해될 수 없으니 뭘 분해시킨다? 아미노산을 분해시킬 거다. 그럼 아미노산이 분해됐으니까 어쩐다고? pH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놔두게 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봐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세요? 네, 당이 발효돼서 초기에는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니까 얘가 보라색으로 갈 거야 라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각각 다 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다음에 바셀린 오일을 넣어주는데 얘는 환기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소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산소 투과하지 말라고 지금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그다음에 당 발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은 pH가 다시 낮아지겠죠. 당 이용量봤을 경우에 그런 거 해가지고 pH가 낮아지는 페놀레드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거 지시약이 앞에서는 브로모프레소 포폴이라고 하는 지시약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당 이용성은 페놀레드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브로모크레졸 퍼플을 쓰는 경우하고 페놀레드하고 pH 범위가 잘 보면 비슷해요. 붉은색이고 노란색이고 보라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렇거든요. 그럼 두 개 pH 변화가 비슷하니까 얘네들 중에 한 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용해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용해성의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시약은 물에 안 녹아 원래. 뭐에 녹여서 써야 되냐면 알코올에 녹여서 써야 돼요. 알코올에 녹여서 0.00001%만 사용해요. 배 함량이. 지시약은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민감한 반면에 얘네들을 녹이는 종류가 유기용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지의 종류나 얘네들이 이제 특성상에서 어떤 게 더 적합할지는 선택적으로 권고 사항대로 다른 거예요. pH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쓰면 안 돼. 페놀레드는 약간 수용성이야. 근데 브로모크로졸 커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안 녹아.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좀 다르게 쓴다는 거. 이름 강조하려고 브로모크로졸 커플이었고요. 앞에는 페놀레드를 가지고 방이용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놀레드는 색깔도 물론 붉은색으로 변하긴 하지만 앞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달리 쓰기도 합니다. 시험지 찾아보고 없으면 대충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일단 다 키트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르지닌 키트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디카르복실레이스 키트라고 써놓긴 하는데 디하이드롤레이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pH가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둘 다 기작이 맞아요. 보시면 네, 판매하는 키트의 종류가 디카르복실레이스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아르지닌 기작이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아르지닌이 어디서 설명했었죠? 기브리오 때 있나요? 아르지닌 자체가 시트룰린으로 가는 경로도 있고 아그마틴으로 되는 경로도 있고 오르니틴으로 되는 경로도 있고 그래요. 디하이드롤레이스라고 하는 경로는 시트룰린으로 되는 경로야. 잘 보시면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여기 있는 이 NH 대신에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어. 산소가 달라붙은 게 디하이드롤레이스라고 하는 작동이고 그렇게 변한 것이 시트룰린이에요. 우리가 이제 간 요소 대사에서 시트룰린이 나오죠. 이때 산화질소가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아르지닌에서 우리는 아니고 이게 뭐죠? 면역력 증강 보조제
해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에 기능성 원료로 아르지닌 함유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였을 거예요. 아르기닌이라고 써 있어요. 아르기닌, 아르지닌 이렇게 써 있는 보조제품 보셨을 거예요. 그 아르지닌이 요런 경로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먹으면 즉 아르지닌이 분해가 되면 어디로 분해되면 위쪽 방향으로 분해가 되면 NO가 만들어져.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NO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몸에서 면역력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네, 그런 원리여서 스트린이나 NO가 만들어지는 이 케이스가 하나의 면역 활성을 시키시는 거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지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가면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사 과정 중에서 아르지닌이라는 것이 생체 대사 내에서 오르니틴이라는 암노사로 또 바뀌고 질소도 떨어뜨리고 막 이런 대사들을 해. 그런 이쪽은 대사 경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쪽은 면역력 강화할 때 좀 오른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크로노바크에서 아르지닌을 분해한다. 아르지닌이 분해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쪽 방향이어서 NH가 여기 붙어있는 이 NH 대신에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 이쪽에 산소가 들어가서 시트릴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작동에 의해서 측정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질소가 떨어지니까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진다. 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pH가 올라간다. 떨어지는 게 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떨어진다는 게 조금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게 크로노바크터의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되면 미생물이 그냥 우리가 배지이상으로 또는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분리하고 얘네들이 있네 없네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해봤어요. 뒤에 붙어있는 것들은 참고자료로 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 외우려는 건 아니고요. 배지의 종류를 조금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마니톨 쇼트 아가라고 해서 얘네는 난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난황은 에그요크라고 되어져 있어. 에그요크를 서플리먼트로 첨가해가지고 만들어진 배지. 여러분들 배지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보라고 좀 붙여놔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빅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아 배지라고 해서 사면 배지. 사면 배지 만들 때는 기울여서 만드는데 주로 탑침을 가운데다 푹 찍어서 위에는 지그재그로 해서 표현한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었던 거 있었고, 각각 그림상으로 보면은 특징적인 콜로니가 나타나요. 바시러스 세레우스는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도 많이 하지만 세레우스로 이렇게 분리배지 해가지고 하진 않고요. 뒤에 설명을 PCR법을 얘기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PCR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돼. 만약에 이제 식중독균이 위험 요소가 배탈이 났어. 집단적인 걸로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급식을 했는데 식중독균이 들어왔어. 그러면 언제 이 돼지 키우고 앉아 있어. 긁을 살가 없잖아. 그래서 응급차 버스가 하나 출발을 해. 거기에는 그 시설이 뭐가 돼? PCR 시설이라든지 DNA 분류하는 거 장비를 한 대 가득 싣고 버스가 한 대 가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할게요. 자, 우리가 ISO 인증해서 하는 방법인데 실험법들도 ISO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ISO에서 번호가 붙어 있죠. 보시면 각각 코아귤레이스 포지티브, 스타필로코시 해가지고 균들도 미생물도 분리하는 국제 표준이 있어.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규격이 ISO에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처럼 5157 균을 내가 분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따라서 했느냐? 그러면 국제 표준화 규격인 ISO 16654번을 참고로 해서 나는 그걸 분리했다. 그러면은 한 말도 못하는 거야. 그 기준에 맞게끔 공증된 규격이니까 이런 규격들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책에 식품공전에 미생물 분리법 해가지고 미생물 분리해서 그걸 다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식품공전이에요.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참고자료는 최소 감염량 분석. 이거는
우리의 영역하고 좀 달라.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지? 의료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간호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감염량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식품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주로 다룬다고 하면은 이쪽은 얼마만큼의 도수를 먹었을 때 미생물 얼마를 먹었을 때 유해하느냐를 본 거예요. 최소 감염 도수라고 한다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약 200마리에서 10에 10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최소 감염량 분석이다. 최소 감염량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체내에서 자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가장 유해한 거를 보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가장 유해한 거 보시면 맨 밑에 바이러스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 있죠. 물이나 어패류 먹었을 때 바로 얘네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되면 한 마리나 100마리만 들어있어도 바로 이제 설사로 가야 돼. 다른 분들은 우리 내에 있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포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하지만 얘네들이 좀 위험한 그런 분의 해당이 된다. 오늘 뭐 살펴본 캠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급식 때문에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식중독 유해균에 해당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이제 그 2016년에 배포된 매뉴얼인데 식중독균 신속검사 매뉴얼 해가지고 차가 한 대 갑니다. 이 차에는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치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거야. qPCR 얘기했을 거야. 꼭 파가지고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반응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리얼타임 PCR이에요. 말 그대로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 그냥 알고 있는 PCR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리얼타임 PCR법에 의해서 얘는 나왔냐 안 나왔냐 얼마 나왔냐까지는 잘 안 해. 왜냐면 얘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 목적은 신속검사 매뉴얼에서는 정성검사가 목적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사실은 PCR만 살짝 얘기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대상 학생이 PCR도 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PCR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PCR 아는 사람 둘 다 손 안 들지. PCR 아는 사람 우성 씨 어떻게 알고 있어요? 코로나 키트. 코로나 키 들어보기만 했지 원리에 대해서 아세요? 다현 씨 해봤어? 원리에는 알아요? 실험을 해본 사람 PCR 실험해본 사람 안 해봤죠? 조금 진부할 수 있는데 PCR을 알아야 그 다음 qPCR하고 조금 구분을 해요. 리얼타임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볼게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길래 이런 게 있다 정도 좋을 사람은 지금 조져도 돼요.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 폴리머레이즈라는 중화 표소를 사용해서 DNA의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DNA란 무엇일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체 부분 중 부모님과 닮은 곳이 있죠. 즉, 부모님의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유전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의 몸은 60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각각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이중나선과 히스톤 단백질이 마치 실뭉치처럼 뭉쳐진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DNA 이중나선에 있는 DNA 각각의 유전 정보를 통해 생물체의 다양한 유전 성질이 결정됩니다. DNA는 탄수화물인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분리형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세 개의 물질이 결합된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중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종류로 구분되고요. 이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조합에 따라 생물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정보가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상호적으로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이중사선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나의 핵에 들어있는 DNA의 이 상호적인 염기쌍의 수는 약 30억 개 정도인데요. 이 무수히 많은 염기쌍 중에서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염기서열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눈동자의 색이나 피부, 유전질환 등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기능적인 사유로 작용합니다. 즉 연구나 혹은 치료, 진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진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DNA 증폭 기술을 PCR이라고 합니다. PCR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보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는 실험 기술입니다. PCR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살펴보면 우선 증폭시키고자 하는 주형 DNA, 즉 증폭이 필요한 DNA 염기 서열을 포함한 주형 DNA가 필요하고요. DNA를 합성시키는 효소, DNA 중합 효소인 테폴리머레이즈와 이 효소 활성을 보조해주는 영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염기 서열로 합성될 DNT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형 DNA에서 증폭할 부분을 인지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이외에 PCR 반응을 위한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멈춤용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 자, 뭐뭐가 필요한지 보셨죠? DNTP가 뭐예요? DNTP가. 네,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AGTC 나왔었죠? 네, 걔네들이 붙어있는 건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DNA에서 땄다 해서 DNTP예요. 네 가지 종류들이 여기 같이 섞어져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착착착 해서 붙을 거예요. 통해서 어떻게 PCR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PCR은 크게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DNA의 이중 가닥이 분리되는 디내추레이션 과정, 분리된 각각의 DNA 가닥에 프라이머가 돌아가는 디네이팅 과정, 그리고 DNA가 합성되는 폴리머라이제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디내추레이션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NA는 몸 속에서 이중 가닥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DNA 증폭을 위해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중 가닥 형태의 DNA에 약 94에서 97도의 고온의 열을 가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 DNA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제거되면서 상호적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DNA가 서로 분리되고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DNA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약 55에서 65도 정도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 DNA 주형에서 증폭이 필요한 시작 부분에 각각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DNA의 합성은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데닌의 구조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골격인 이 당은 탄소를 5개를 가진 5탄당입니다.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세 번째 탄소에는 수상기가 붙어있고 5번째 탄소에는 인상기가 붙어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펼쳐보면 한 쪽 끝은 인상기가 위치한 5' 말단이 되고 반대쪽의 끝은 3번 탄소 방향으로 3' 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생학 시간에 배우셨죠? 5'에서 신장 방향이 DNA가 쭉 합성이 될 때 방향이 5'에서 3' 쪽으로 돼야 된다는 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DNTP 같은 경우에는 5' 위치에 인상기가 한 개가 아닌 3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서 DNA 중합을 할 때는 2개가 떨어지면서 본인의 방출되는 에너지로 주요 DNA 3'의 수상기와 폴리에스테르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DNA는 5'에서 3'의 방향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어닐링 과정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면서 프라이머가 증폭이 필요한 싱글 스트랜드 DNA 가닥에 가깝게 되는데요. DNA는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합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형 가닥의 3' 쪽에 프라이머가 각각 달라붙어서 5'에서 3'
하고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 과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형 DNA 가닥에서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합 반응은 약 70에서 74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원하는 DNA 크기 1kb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DNA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결합된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5'에서 3' 방향성을 가지고 주요 DNA의 각각 상대적인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반복해서 원하는 DNA 염기소열을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번 사이클되면 DNA는 2의 1승대로 증폭이 되고요. 그 사이클 횟수에 맞춰서 2의 n승대로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DNA가 생성되게 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DNA를 원하는 만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DNA를 증폭하기 위한 건데 처음엔 아까 미생물 증윤하는 거하고 비슷해. 얘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얘를 원하는 DNA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PCR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PCR의 세 단계에서는 디내처레이션 하는 거. 디내처레이션 DNA를 일단 풀어헤쳐야 돼. 풀어헤치는데 DNA는 두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95도씨의 온도가 가해지면은 수소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가닥으로 벌어져. 자, 두가닥으로 벌려 놓은 다음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한 20개의 ATGC로 해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달라두는 과정을 어닐링이라고 해요. 재배열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배열을 한 뒤에는 아까 얘기한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합성 효소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가고 해가지고 얘를 합성해 나가. 합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장이다라고 해가지고 폴리머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세 단계가 이루어져요. PCR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가 다시 또 조금 더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한 사이클이 이루어져. 이런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냐면 보통 40번을 반복해.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과정. 즉 95도, 55도, 71도, 95도, 55도, 71도 이걸 계속해서 4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한 번 했을 때는 2의 1승, 두 번 했을 때는 2의 2승, 세 번 하면 2의 3승 이래가지고 총 2의 40번, 2의 40승 정도의 DNA가 몽땅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거를 검출하는 것이 이제 PCR이고 이제 이게 PCR이고요. PCR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PCR은 우리가 리얼타임 PCR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PCR에 대한 이론과 실험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qPCR, 쿼티테이션 PCR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이 모두 끝나고 난 뒤 DNA가 증폭되었는지 아가로 주제의 정비운동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PCR과는 다르게 qPCR의 경우 PCR이 러닝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 PCR의 경우 엔드포인트 PCR이라고도 명명하고요. qPCR을 RT-PCR, 리얼타임 PC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RT-PCR의 경우 리얼타임 PCR이 아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RNA 샘플을 cDNA로 합성한 뒤에 PCR을 한다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량 PCR의 경우 qPCR 혹은 RT-qPC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DNA가 증폭되는 건 똑같은데 왜 굳이 qPCR을 사용할까요? PCR은 한 사이클당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이클이 진행되는 횟수와 비례해서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고 세츄레이션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PCR 리액션 튜브에 더 이상 합성할 DNTP가 없거나 폴리머레이즈의 활성이 떨어졌다거나 프라이머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이 익스포넨
포텐셜 구간은 초반에 튜브 속 매트리얼들이 넉넉하고 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증폭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점점 PCR 컴포넌트들이 고갈되면서 반응 효율이 낮아지는 리니어 구간을 지나서 결국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소진돼서 더 이상 DNA가 증폭하지 않는 포지티브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반 엔드포인트 PCR 기법으로는 내가 맨 처음 사용했던 PCR 샘플의 타겟 DNA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튜브에는 타겟 DNA가 10,000개 있었고 B라는 튜브에는 10만 개가 있었지만 결국 PCR 증폭이 끝나고 나서 증폭된 DNA 양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증폭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DNA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 PCR, qPCR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qPCR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텍션 케미스트리인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DNA가 증폭한 만큼 함께 형광이 증폭되면서 DNA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이 형광 디텍션 케미스트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형광 다이 방식과 프로브 방식입니다. 먼저 형광 다이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광 다이로는 사이버 그린이 있는데요. 시간에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시간 중화면서 연쇄 반응에서는 qPCR이라는 얘기를 붙여요. 헷갈려하는 게 코로나 검사할 때는 qPCR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리얼타임 PCR 지금 우리가 미생물의 신속 검출을 하려고 할 때도 qPCR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q는 퀀터터티브에서 정량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져 있어서 몇 마리냐, 얼마만큼이냐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얼타임 PCR을 왜 여기다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qPCR을 할 때는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RNA는 한 가닥이에요. 그죠? RNA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DNA로 만들어야 돼. RNA를 다시 직업으로 써서 이게 RT-PCR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즉 한 가닥짜리인 RNA를 두 가닥인 DNA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RT 다음에 qPCR이라는 용어를 썼어. 이 정량화 시키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 이걸 RNA까지 뽑아가지고 그걸 cDNA 만들어서 그 다음 들어가진 않아요. 이 리얼타임 머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코를 파든지 어디 파든지 머리카락을 하든 칩을 뱉든지 간에 여기엔 DNA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죠? 그러면 미생물 분석이거나 이런 정량 분석이 아닌 qPCR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DNA만 있으면 돼. 다른 말로 해서. 그러면 DNA를 증폭해서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해가지고 리얼타임 PCR을 신속 검출 기구로 쓴 거야. 정성만 쓴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의 qPCR은 정량 분석용이야. 정량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는 DNA가 필요해. 그 DNA를 뭘로부터 얻냐면 RNA로부터 얻어야 돼. RNA를 두 가닥으로 만드는 경우를 이제 DNA를 합성한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부터 있었던 DNA가 아니기 때문에 cDNA라고 얘기 붙여. cDNA를 만드는 과정을 RT-PCR이라고 할 거야. RNA 한 가닥짜리를 두 가닥으로 만드는 거. 즉 DNA를 재조합해서 만든다 해서 cDNA라는 말을 붙이고 이 cDNA만큼의 양을 갖다가 증폭을 해서 얼마만큼 DNA가 나올 거냐를 검출하는 게 qPCR이야. 아시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지만 헷갈려하는 게 신속 검출했을 때는 qPCR이라는 용어를 안 써. 뭐라고 써 있어? 그냥 리얼타임 PCR이라고 되어져 있죠. 왜? 거기서는 이미 DNA가 있으니까. 내 침 속에 어떤 혈액 속에 아니면 뭐 있죠? 그냥 미생물 그냥 그냥 김밥 속에 이런 데에서 어디든 다 DNA는 들어가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 균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려고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목요일 날에는 이거